같지?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돌리면 돌려지는데 내가 이렇게 칼로 여기를 딱 끊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더 이상 안 돌고 그냥 가겠지? 다시 말해 돌아가게 하려면 이 끈이 팽팽해진 것처럼 뭔가 안으로 잡아 당겨줘야 되는 거야. 네? 그 물이 돌아가는데 옆에 면이 없다면, 물론 옆에 면이 이렇게 벽이 없다면 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은 항상 뭔가 이렇게 누가 지지해줘야지, 플루이드니까. 고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아놓고 돌려주니까,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 물의 경우에는 이 공과 같이 자기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면이 안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 힘이 지금 이 공을 돌릴 때 끈을 이용해서 장력이 안으로 당겨주는 힘하고 동일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는 정도가 바깥일수록 훨씬 더 커. 이 반지름의 비례해서 힘의 크기가 커져. 이 돌아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돌아가는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가운데 있는 것은 돌아도 별로 이렇게 얘를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건 별로 이렇게 엄청 빨리 돌아가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이 많이 들까? 그런데 이 공이 그래도 꽤 무거워요. 그래서 멀리 돌리면 힘이 많이 들어. 한번 해봐. 와서. 일어서서 해봐. 그 돌리는 힘하고, 그거 하고, 그걸 잡고, 훨씬 힘이 많이 들지? 뭐 일반 물리를 배우면, 이게 뭐 질량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뭐 진동수의 제곱, MR, 오메가 제곱, R분의 MV 제곱, 그런 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힘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다. 다시 말해, 그 비관성 좌표계, 같이 장력은 있는데, 내가 얘하고 같이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가 내 눈앞에는 정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가속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울어지니까 놀라운 거지. 갑자기 멀리 있는 물이 산더미 같이 뭐 파도치듯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계속 오지는 않고 이렇게 쫙 솟아 올라오니까 세상은 균일하지 않다. 멀리 있는 물은 더 하늘 더 높이 올라간다. 뭐 희한한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 아무튼 모든 물리 법칙은 비관성 좌표계에서 쓰면 희한한 답이 나온다. 자, 뉴턴의 세 개의 법칙 중에 마지막으로 action and reaction,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공부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것의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인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아요? 시험 볼 때까지. 수요일날 하고, 월요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이 23일이었나? 18일이었나? 23일. 자, 나머지 시간들은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E equals mc 스피어인데 E가 에너지라는 말인데 에너지의 뜻을 모르고 그 고전역학에서 그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공을 좀 가져왔어요. 뭐예요? 이게 뉴턴 세 번째 법칙이고 F 여기에 벡터 화살표가 빠졌는데 힘이라는 것이
두 개의 물체가 힘을 주고 받을 때 1과 2가 서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정식을 쓸 때에는 어디에서? Inertia Reference Frame, 관성 좌표계에서 써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이제 힘을 주고 받는데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자기는 힘을 안 받으니까 일단 자기는 F가 0이라고 생각하고 가속이 0이라고 생각할 거고 상대방이 가속을 2배로 받는 거로 생각하겠죠. 또 역으로 상대편도 그렇게 될 테니까 서로 힘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그 물리 법칙이 대화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여기 뭐 중력도 있고 우주 공간에 이제 스프링이 하나 딱 연결시켜준 형태. 이걸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고, 이퀄리브리엄, 스프링이 있으면 스프링이 가만히 있을 때 고무줄인데 그 처음에 배우는 게 초등학교 때 뭐 용수철 하면서 용수철, 여러분들은 용수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고무줄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길이가 있고 거기 뭘 매달았더니 길이가 좀 바뀌었고 매달아서 늘어난 길이하고 자라난 추의 개수하고 동일한 추를 여러 개 달았을 때 점점 늘어난다. 용수철은 장점이 원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그러니까 평형점이라고 하는 데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 고무줄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는 쉽지가 않죠. 이렇게 그 실처럼 힘을 줄 수가 없어. 장력의 일종인데 늘어났을 경우에 다시 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 경우 아주 세인 힘을 주게 되면 뭐 고무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적절한 힘을 주게 되면 원래 평형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만큼의 비례한 힘을 받는다. 라는 게 고무줄이나 그 용수철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크기는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향이 예를 들어 원래 고무줄이 이만큼 있었는데 한쪽 끝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방향의 반대 다시 복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탈된 거리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또 주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경우에는 힘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데 이러한 그 스프링 포스와 같은 컨택트 포스의 경우에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찌그러들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그냥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물체는 또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할 거예요. 자, 세상이 다 균일하고 이 스프링도 지금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균일하고 또 이 물체의 질량도 균일하게 되니까 이 좌우 대칭에 의해서 세상이 다 균일하다는 조건이고 좌우를 바꿔도 똑같은 그림이 똑같잖아요. 1과 2를 바꿔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개의 힘은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거꾸로 이 용수철을 느렸을 때에는 복원력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되겠죠. 만약 실제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질량을 두 개를 달아가지고 눌렀다가 살짝 놓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찌그러들었다가 바깥으로 제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일로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런데 그 평형점이라는 지점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힘도 안 주고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눌렀다가 놓으면 이 자리에 왔을 때 속도가 늘어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지는 못해. 대신에 좀 더 멀리까지 갔다가 그럼 평형점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 때문에 다시 속도가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그래서 진동을 합니다. 이해돼? 여기가 평점인데 눌렀다가 놨어. 그러니까 평 하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다가 다시 평형점을 지난 다음에는 당기는 힘 때문에 어디에서 쓰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물리적인 용어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커플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자, 여기 가운데 대칭점이 있어요. 좌우 대칭인 경우에 뭐 양팔 저울에 그 팔의 길이가 동일한 양팔 저울에 뭐를 올려놓고 두 개가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왼손에 공이 있고 오른손에 포인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질량이 같아야지만 평형을 이루겠지. 물론 이제 나는 근육의 힘으로 평형이 안 되는 걸 이제 견디고 있는 거인데, 세상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힘, 동일한 힘이 주어져 있고 좌우의 질량 분포도 동일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기술하려고 할 때 1에 고정시켜서 기술을 하는 게 좋을까? 요 가운데 있으면서 기술하는 게 좋을까? 2의 기준에서 기술하는 게 좋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좌표계를 찾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제3법칙을 얘기했을 때 이 두 개의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서 이 문제를 기술하는 게 제일 좋을까? 가운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center of mass라고. 여러분들의 그 질량, 뭐 의자 다 빼고 평균을 잡는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판이 있어. 좋아. 이 교실의 바닥이 판이야.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이 건물도 막 들을 수도 있고 그래. 그 여러분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리려면, 이 손가락 위에 올리려면 이 교실의 밑 바닥에다가 내 손가락을 딱 어디다가 놔야지, 센터 매스에 놔야지 기울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다 앉아있어. 근데 내가 이 가운데, 이렇게 섞이네. 가운데 잘 집어야 됩니다. 가운데를 잘 잡아야지 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지금 좌우 대칭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 때문에 지금 뉴턴의 제3법칙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만약 여기에 서 있거나 여기에 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가속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고, 이쪽 사람이 2배의 가속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기술하는 데 가장 쉬운 좌표는 센터 오브 매스에서 기술하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하나 좀 더 바꿔봐가지고, 이쪽에 물체가 엄청나게 무거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을 하나 더 쏘았어야 되는데, 똑같은 공이 충돌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탕 쳤다가 탕 나가는데, 이 두 개가 좌우에서 똑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헤드온 콜리전이라고 정면 충돌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경우에는 탁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튕겨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기술하려고 할 때 센터 오브 매스에서 기술하는 게 좋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가 되게 무거워. 예를 들어 이 건물과 이 테니스 공이 충돌을 했어. 그럼 서로 이제 힘을 주고 받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되지? 이 벽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두 개의 물체는 서로 어떤 힘을 주고받아? 뉴턴의 3법칙이 깨진 거야? 이 건물은 가만히 있고 오직 이 공만 힘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 바로 이제 센터 매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 무게는 얼마나 될까? 우리 공대생, 건축과 토목과 학생 없나? 없어? 건축과 학생 하나 있었는 것 같아. 우리 이 건물이 얼마나 될까,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겠지? 그러면 그 전체 무게하고 이 공의 무게하고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되겠지. 이건 뭐 사람과 이쑤시개의 질량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쑤시개가 있다. 내 몸의 질량 중심은 어디쯤 있을까? 보통 배꼽에 있을 텐데. 그치? 배꼽 여기 어디쯤 있겠지? 근데 이 마이크를 여기다가 꼽아도 여기다 꼽으면 질량 중심이 바뀔까? 별로 안 바뀐다는. 그렇지만 내 머리의 무게는 그래도 꽤 되잖아. 이 몸의 모양을 바꾸게 되면 질량 중심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런 현상도 있어. 매우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것이 이제 서로 힘을 주고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3자로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보는 거와 매우 무거운 것이 보는 세계와 유사해져.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그런 거야. 우리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지구상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아닌 곳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치고 문제를 풀어도 대충은 맞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매우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힘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와 같이 이 센터 매스에서 기술한 것과 이 두 개의 물체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에서 기술한 게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가 되게 무거워지면 이 질량 중심으로 하나의 무거운 물체가 다가가는 거나 마찬가지. 다시 말해 질량 중심이 이 무거운 물체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되어서 세상을 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이러면 우리와 지구, 뭐 벽과 공 아주 대비를 하나는 엄청나게 무겁고 하나는 엄청나게 가벼운데 태양과 지구는 또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가벼워. 자, 여기에서 천동설, 지동설 뭐 이렇게 했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좌표계를 쓰는 것이 편리할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좌표계를 쓰는 것이 편리할까라고 하면 일단은 뉴턴의 제3법칙에서 이 화살표가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서로 인력을 주고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친구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이 가벼운 친구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거로 보지만 여기에 앉아서 본 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이 태양계 전체를 바라봤을 때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태양에 있는 사람이 기술한 것과 거의 유사한 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질량 중심이 이 두 시스템의 질량 중심이 한 이쯤 이 태양의 중심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대칭성이 나타나면서 사람의 생각을 좀 흐리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대칭적인 세상으로 딱 보면 질량 중심이 그 두 개의 물체의 중심점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편해. 그래서 이 그림의 레퍼런스 프레임은 센터 매스,
또는 여러분 바깥에 어떤 그 로켓을 타고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지금 태양계 운동을 보는 거나 여러분 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다 이너적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 사람이나 태양 non-inertial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본 세계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답을 내주게 됩니다. 오직 여기에서 본 것만 잘못돼요. 자, 그러면 어떤 두 물체든지 힘을 주고받게 되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페어링이 일어나요. 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연쇄 반응처럼 계속 연결되어 고리를 이어서 나가는데 일종의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으면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와 중력을 나누니까 떨어져. 자, 지구가 왜 솟아오르지 않고 이 물체만 떨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지구와 이 공과의 질량 중심이 지구의 중심과 거의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구의 중심에서 본 거나 뭐 반지름만큼 이격이 돼서 본 거나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이 물체를 보면 이 물체만 힘을 받고 지구가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두 개의 질량 중심이 지구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 물체만 힘을 받는 것으로 오인을 할 뿐이죠. 다시 말해 액션과 리액션이 이 공과 지구의 관계가 된다. 그럼 이 공이 내려간 만큼 지구도 솟아올라야 할 텐데 몸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솟아오를 정도가 거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실제로 솟아오른다. 실제로 솟아오른다. 좋아. 그런데 이 물체는 다시 줄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와 공의 액션, 리액션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얘가 가야 되는데 안 가. 왜? 이 장력이 얘를 당기고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손하고 누가 상대를 하고 있지? 나는 지구를 들어 올리고 있는 건가? 일종의 그런 일을 사실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이 있어. 이 공이 지구야. 근데 이게 자석이야. 여기 자석 하나를 더 갖다 댔어.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 자석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얘도 따라오게 돼. 근데 이때 관계가 어떻게 돼? 내가 저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 공을 이용하는 거지만 액션, 리액션 관계는 나와 이 장력을 위해서 이 C를 통해서 서로 힘을 나누고 있는 농구공과 나. 그 다음에 자석의 힘으로 서로 힘을 나누고 있는 농구공과 테니스공. 이런 관계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절대로 내가 이 당기는 힘과 테니스공과는 무관하진 않지만 액션, 리액션 관계는 아니다. 대학 시험 볼 때 물리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은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저 위에는 빛이 아니라서 공 위에 뭐가 있어? 이런 거. 줄이 달려 있는데 줄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고 있는 상태. 자유 낙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액션과 리액션은 무엇인가? 액션과 리액션은 얘가 지금 낙하하고 있잖아. 이 공과 지구가 주고받는 중력으로서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 그리고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 그것이 액션과 리액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실도 질량을 무시할 만큼은 되지만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매달려가지고 아까 내가 손으로 당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낙하하게 되면서 이 물체, 이 실을 당기는 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가속되는 힘.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이 실 자체도 함께 자유낙하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시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힘을 주고 받을 수가 없어. 물론 그 자체 중력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과 공이 이젠 일종의 디커플된 서로 상대를 안 해버리고 이 실은 사실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도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공도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과 공과 지구 그런 3단 논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 엘리베이터 속에 저울 위에 섰는데 떨어진다. 몸무게가 얼마냐고 했지.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리는 같이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얘는 이제 지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리액션은 투 페어가 있는데 이 질량과 지구 그리고 이 실의 질량과 지구가 중력을 주고받는 액션 리액션 두 개의 페어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조금 뭐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쉬운 얘기. 자, 이러한 현상을 기술하는데 지금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단순히 가속된다라고 하지만 전체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물리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부딪혀가지고 다른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느끼지. 운동선수들이 공을 던져서 볼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의 연속인데 얘가 공을 끄네. 농구 골대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 조교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던진다라고 했을 때 공이 나하고 둘이 같은 시스템이었어. 하나의 몸체였는데 하나였는데 내가 얘를 미는 게 그냥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얘를 밀면 얘는 나를 뒤로 밀어. 근데 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공이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있는 좌표계하고 유사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엄청나게 센 힘으로 이 공을 밀면 예를 들어 이 공이 오케이 내가 슈퍼맨이라 이 공을 이 정도로 던지는 게 아니라 KTX가 가지고 300km로 던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도 뒤로 날아가. 던지자마자.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관찰된 바에 의하면 단지 속도의 변화, 가속도 이런 것만 관찰해가지고는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없고 뭔가 제대로 기술을 할 수가 없는 그 이유는 힘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물체가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동일한 중력을 받는데 mg라고 했죠. 힘이, 중력이. 그러면 지구가 이 물체에 의해서 받는 힘은 무엇이야? 그것도 동일한 mg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지구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잴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캐피탈 M, 지구의 가속도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 물체의 질량은 조그맣고 지구의 질량은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그 곱이 동일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1 곱하기 10은 10이야. 그러니까 이 힘의 가중수가 한 10 정도 된다고. 9.8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인데. 그런데 지구의 질량은 이거의 질량에 대해서 뭐 1억 배, 그 정도도 더 커질 거라고. 10은 1억 곱하기, 그럼 1억으로 낮춰줘. 1억 곱하기 X. 그럼 X는 1억 분의 10이잖아. 10억이라고 했었으면 1억 분의 1이 되죠. 그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 가속도가, 지구의 가속도는 아주 작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려면 질량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고려한 상태에서 힘이 충돌 과정에 어떤 역할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자. 이때 다음과 같아요. 속도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얻는 변수를 리니어 모멘텀, 선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유용하다. 잠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어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거에 어떤 변화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고전력학에 서 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 칩시다. 사실은 나중에 바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가 속도의 변화에다가 질량을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양쪽을 이 운동량 또는 그 속도가 변화한 시간 동안 어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런 속도가 변화했다. 지금 예를 들어 속도가 처음에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딱 하는 시간 동안 속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v 빼기 v 이렇게 해가지고 0이 되는 게 아니라 v 빼기 마이너스 v,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v만큼의 속도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여기 탕 하고 충돌한 아주 짧은 저걸 델타 t라고 해요. 여러분이 뒤에 소리가 난 그 동안을 델타 t, 매우 작은 거. 그럼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2v, 그래서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델타 t가 워낙 짧아서 저게 1초가 될까? 이 시간 잴 수 있는 사람 있어? 이 소리가 난 시간. 나한테 맞는 소리는 말고 이 소리가 이게 어느 시간이 1초나 돼? 0.1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엄청 큰 시간이지. 엄청 양이 커지지. 작은 숫자로 나누어 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힘을 받는 거야. 좀 잘 들여다보면 아까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질량은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얻는 게 뭐예요? 속도가 그 시간 동안 바뀐 비율, 그걸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아하, F는 ma인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바뀐 비율과 동일하구나. 별거 아니에요.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바뀐 양이구나. 자, 그러면 결국 다시 말해서 요걸 근데 미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네? 미분의 여기 적분인데 운동량의 변화를 알려면 이 힘을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겠다. NV가 마이너스 NV로 튕겨 나왔는데 힘은 충돌하는 이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이 공이 와가지고 바로 튕겨나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저런 영화들 많이 봤을 거예요. 야구공을 배트로 치는데 공이 막 이렇게 만화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우그러들었다. 그 델타 t 동안 배트가 공을 치는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한 그런 양을 하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나온다. 좋은 힌트를 얻었어. 이렇게 이 충돌 과정에서 속도가 변화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힘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이게 두 공이 크기가 얘는 크고 얘는 작네. 크기가 얘는 다 같아야 되는데 아무튼 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두 개 당구공이 있다. 당구공이 이제 두 개 이렇게 충돌을 했다. 그래서 꽝 하고 소리가 났어. 그 다음에 바깥으로 튀어나갔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각각의 운동량, 뭐 질량이 있고 뭐 속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얘가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쪽이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결국 어떻게 이 물체가 충돌 시간 동안 받은 힘을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라 그랬고 이 물체가 받은 힘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뉴턴의 3법칙을 쓰게 되면 특이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를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니 두 개의 적분을 더할 때 인테그란드, 그러니까 이 피적분 함수를 더해서 적분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인테그란드가 자체가 그냥 지로야. 충돌하는 것은 이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것인데 액션과 리액션에 의해서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을 더하게 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복잡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0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 이거의 차이를 더해서 0이니까 이거의 차이는 이거의 차이의 반대 방향, 그 크기는 같고 반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은 새로운 것,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을 운동량, 하나의 질량 곱하기 속도 또 다른 것의 질량 곱하기 속도 그걸 더한 양을 어떤 캐피탈 P 그래서 이제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전체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법칙이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이고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은 어디에서? 뉴턴의 제3법칙에서 무조건 리콰이어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뉴턴의 3법칙이 맞으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러한 법칙이 된다. 그래서 before, after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before, after 이런 걸 했지 뭐 나같이 살찐 사람 무슨 약을 먹었더니 운동했더니 뭐 5주 만에 뭐 10kg 감량 뭐 before, after 충돌 이전에 충돌 전후에 before는 운동량이 이쪽이었는데 after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before, after가 같으니까 어떻게 얘가 나온 만큼 이 벽은 뒤로 간 거야. 근데 질량의 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뭔가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우리가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어.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사람 알아? 1970년대에는 뭐 원더우먼 이런 게 조금 나중에 나왔고 600만 불의 사나이와 소머즈가 있었어. 600만 불의 사나이는 TBC 지금은 없어졌다가 요새 뭐 종편에서 새로 생겼지. 거기서 나오고 조금 이따 소머즈는 MBC에서는 이제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소머즈는 여자고 600만 불의 사나이는 남자인데 600만 불의 사나이는 막 이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그냥 디디디디디 하면 이렇게 눈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깔리는 것도 다 보고 엿보고 CIA 이런 데에서 어떤 그 고용한 사이보그도 아니고 하여튼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살리면서 특수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 군사 기밀도 해내고 정보 요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의 눈은 되게 좋아.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이 건물이 뒤로 밀려가는 사실.
그리고 사실 저런 경우 테니스 코트에서 벽치기를 맨날 하고 그러죠. 건물 반대 그 벽 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지 않아? 우리 여기서 다 일어나가지고 쿵 하고 같이 떨어지면 이 무거운, 지금 단상이 울리는 소리 못 들었어? 여기 손 대봐. 여기 와서 여기는 손을 대봐. 계속 세상은 충돌의 연속인데 내가 뛰어서 다시 떨어지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이 바다 단상이랑 충돌을 하게 되잖아. 울리죠? 울리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워낙 무거워서, 이 건물이 워낙 무거워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 정도의 정밀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연세계 법칙을 알아내려면 상당히 논리적인 그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우리의 오감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대신 측정해주는 뭔가 도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런 게 있어.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 잡으면 뭐 바퀴벌레 잡는 약도 이렇게 밑에 넣으면 얘네들이 뭐 먹이로 알고 와가지고 먹고 집에 가서 그 먹이를 나눠 먹고 같이 죽어버리는지, 아니면 뭐 약을 그냥 에프킬라 같은 거를 뿌리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초음파, 걔네들이 또 듣는 초음파가 있대. 근데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린대. 하는 거를 갖다가 계속 울려가지고 짜증나니까,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쥐나 뭐 이런 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어른도 귀의 기능이 계속 떨어져. 어린애들은 되게 고주파도 들어. 근데 어른들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나빠지고, 눈만 해도 이제 나는 조그만 거 잘못 보고 이러잖아. 여러분들 좀 잘 보고 그러지만, 사람의 이렇게 그 감각 기능은 한계가 있어. 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액션과 리액션의 일부다. 자, 저것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올라가지? 저 로켓은 무슨 힘으로 올라가지? 일종의 이게 연료야. 내가 연료를 이렇게 버리면 가질 수 있어? 버리면 그만큼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조금 하면 가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아까 거의 300km로 내가 이 공을 던지면 뒤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 효과야. 액션과 리액션. 오케이? 이것도 충돌이야. 서로 분리되는 것도 충돌 현상이야. 뭐, before, after는 뭐, 앞뒤를 바꿔놓으면 되니까. 오케이? 로켓이 지구 바깥을 나가려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1초에. 1초에 11km로 가야 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쏴도, 물론 땅으로 쏘면 안 되겠지. 땅으로 쏴도 구멍이 있으면 그리고 반대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방향과 무관해. 11km로만, 이 초속 11km로만 쏘면 마찰이랑 공기에 뭐 이런 게 방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쏴도 그리고 지구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그 정도의 큰 속도를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공을 던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폭발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폭발을 이용해서 이쪽은 막아놓고 폭발하면 공기가 이렇게 막 사방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게 해놓으면 뚫려있는 공간으로 그 힘이 다 날아가겠지. 그 질량이 다 저쪽으로 탁 하고 뻗어나가니까 그 반대쪽으로 위협적인 작용을 하면서 몸체를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보면 많이 멀리 가려면 로켓이 엄청 크기도 하고 그게 그 폭발이 아주 치열하게 한순간 빨리빨리 뒤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타고 가도 맨 꼭대기에 조그만 것만 남겨놓고 이게 다 내버릴 것들이잖아. 액션, 리액션으로 다 내버려야 되니까 소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그 탑에 있는 조그만 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가자. 네? 그 이유가 액션, 리액션인데.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로켓에 그것도 일종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도. 근데 이런 사소한 그거에 비하면 엄청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이 물리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걸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전도 이렇게 조심히 해야 되고. 근데 희한한 게 있고, 엄청난 속도로 왔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아주 큰 속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속도도 나중에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지 않아. 그러니까 속도가 있었는데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충돌 이후에 에너지가 별로 잃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탄성 충돌이에요. Elastic collision. Elastic 그리고 inelastic. Elastic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거 elastic이라고 하잖아. 스프링 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리스토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걸 일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반해서 지금 저런 충돌 현상에서는 일라스틱 콜리전이 있으면 훨씬 더 위험해. 그래서 이닐라스틱 콜리전을 만드는데, 이닐라스틱 콜리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충돌 중에 떡매라고 하는 거 아나? 떡매? 떡이 쫄깃쫄깃하려면 그 안에 이 공기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떡판에 대고 엄청나게 쳐대잖아. 이런 거는 completely inelastic collision. 완전 비탄성성이 딱 달라붙어. 이게 부딪혔으면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오질 않고 탁 달라붙는 비탄성성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차가 적절히 찌그러지도록 만들어. 스프링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튕겨나가면 또 100km, 200km로 날아가가지고 어디 부딪히면 꽥 하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에 부서질 때 우그러지고 스프링 같이 튕겨나가지 않으면서 우그러지면서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이 내부에 사람이 앉아있는 데까지는 그 충격이 크게 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한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어디 회사 엔진은 이게 충돌하면 엔진이 이 운전석 쪽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한테 꽂힐 수가 있거든, 여러분. 그냥 매우 위험하잖아. 엔진이 딱 부서져. 조각이 나버려.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게. 엔진 블록 자체가 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 어쨌든 이 모든 현상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리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고 잘 활용해서 이용도 하지만 상당히 이러한 현상들은 매우 위험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 때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저렇게 또 로켓이 올라가는 건 보는 거는 쉽지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우리나라는 전혀 만들지를 못하잖아. 그치? 뭐 이렇게 사다가. 그래서 펀더멘털이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은 내 손으로 가나다라부터 ABCD부터 구구단부터 해야지 돈 주고 사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 갑자기 파는 사람이 안 팔아버리면 끝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덤핑을 해서 엄청나게 싸게 팔아. 그러면 심지어 우리나라 A4 용지도 모 대만 회사에서 아주 싸게 들어왔어. 그 종이 여러분이 알 거야. 지금 강의가 높아지니까 그 상표는 얘기할 곤란하고 되게 두텁고 좋아. 근데 그걸 무지 싸게 팔았어. 한국의 A4 시장이 다 많이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망할 때 되니까 비싸졌어. 이런 식으로 그건 아주 별 큰 기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들은 그 유출을 막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시장도 석권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어설프게 싸다고 해서 그걸 계속 하다가 쓰다가 보면 기술적으로 정속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로켓이 충돌? 무시무시하네. 자, 지금 충돌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운동량 보존이야. 이게, 여기 사람 죽은 거 아니지? 이게 서로 센터 매스가 이 벽에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게 풍지박산이 나면서 튀어나갈 때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는 방향이 좌우가 다 캔슬되게 돼 있어. 그래서 왼쪽으로 튀어나가. 물론 뭐 어디를 비대칭적이었으면 모르겠어. 이 비행기라는 건 완전히 좌우 대칭. 이게 쫙 튕겨나가는 게 이쪽으로 막 콕 튀어나가고, 물론 뭐 열렸던 차가 이쪽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보존되는 현상.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런 현상에도 그런 어느 정도의 색안경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켓 발사만 나오네. 여기. 이렇게 해서 로켓을 쏴. 인공위성이 됐어. 자, 여기 이제 무중력 상태예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선 이 사진을 찍은 좌표계는 이 두 개의 도킹을 하고 있는 우주 비행체 두 개, 우주 정거장이 이제 합쳐졌다가 많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는 실험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죠? 엄청난 속도로 돌아서 제가 돌지 않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아까 공도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냥 그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내 손에 공을 놓고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무중력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도는 것 자체가 계속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이 바로 관성력이 그냥 곧바로 가고 싶은데 그것이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아래로 가속을 받아서 곧바로 떨어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도가 이제 크니까 일로 가다가 떨어지고 일로 가다가 떨어지고 일로 가다가 떨어지고 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속도를 딱 맞추는 그런 꼴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치? 저런 거 있지.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계속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어야 되니까 급유를 해주는 비행기가 또 가가지고 서로 맞히잖아. 서로 속도를, 그때도 거의 시속 1000km 이렇게 가는 두 개의 비행기가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딱 기름을 이렇게 주유를 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어. 지금 이거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 비행기가 가는 것은 공기의 마찰, 기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만 흔들리는데, 여기서는 우주 쓰레기만 피하면, 지금 우주에 쓰레기가 되게 많대요. 우주 쓰레기만 피하면 이 둘은 거의 관성의 법칙처럼 정지되어 있는 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아주 힘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우주선이 서로 달라붙으려면 지구 중력도 느껴지지 않아. 이 위성과 같이 돌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공기도 없어. 항상 액션과 리액션으로만, 액션과 리액션을 이용해서 서로 상대적인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방향은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이런 걸 던지면 반대 방향 액션과 리액션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탁 합체가 돼야 할 거 아니야. 방향도 맞춰줘야 되잖아. 방향은 어떻게 맞출까? 방향을 맞추는 법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쪽으로 던지면 내가 일로 돌아가고,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포함해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전도 보존이 되게 돼 있어. 그걸 이용하게 되면 심지어 시계에 조그만 모터를 달아서 이게 이렇게 돌게 하면
나는 이렇게 돌아가. 물론 내가 몸무게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조금 돌아가지. 여기에 이거 잘 못 맞췄어. 저쪽으로 돌려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이걸 딱 뒤집어. 그럼 다시 나를 또 갈 수 있어. 이런 걸 이용해서 제어를 해. 우리와 같이 만들어진 상품들을 사고 자연 과학의 발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쁘고 비싸 보이고 뭐 하는 것을 사서 쓸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가보려면 남들이 안 해본 것을 하려면 결국에는 질문이 물리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 누군가 만들어내야 되는. 새로 만들려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면 사올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매스 프로덕트를 돈만 잘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 소모하는 삶이 될 것인가,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의지를 갖고 새로운 세계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리 공부를 잘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저게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졌던가, 무슨 생각이었든 저런 것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번 가끔씩 이따금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공용량 보존에 대해서 돌고 있죠.
자, 여러분 알아서 감상하도록 하고,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돌아가는 것도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가공동량인데, 나는 아름답게는 못하지만, 물리적으로 그걸 알아야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처음에 돌려고 할 때는 어떤 회전의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팽이를 돌리건, 뭐 트랙에서 이렇게 돌건, 돌리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그 가군동량을 키워야 되네. 반지름을 키워서 지렛대에 올리기 위해서 이걸 차서 돌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가 이렇게 회전이 붙지. 그 다음에는 마찰에서 계속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보면 처음에 회전을 시작할 땐 다리가 상당히 이렇게 수직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어. 그러다가 슬로우 다운 하게 되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몸을 움츠려.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짧아지면서 그 가군동량은 질량 곱하기 선운동량, 반지름 곱하기 선운동량이거든. 그래서 이걸 지면화에 이렇게 회전하는 아름답게 또는 이건 안 나오는데 뭐 몸을 이렇게 쫙 붙이면 빨리 돌아가는 게 있잖아. 그게 그런 현상과 뭐 케플러의 제2법칙과 케플러의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이게 다 모두가 가군동량 보존에서 나오고 이 가군동량 보존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뉴턴의 신법칙이 모든 것을 설명해줘.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딱 하면 몸을 이렇게 흔들면 속도가 빨라져. 응? 이게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고 두 가지 조건인데 센트럴 포스 모든 물체의 힘이 주고받는 것은 서로 위치를 연결해주는 직선상에 있을 경우에 액션과 리액션 룰이 제3법칙이 적용이 되면 가군동량도 보존이 되게 되어 있다. 아무튼 아름다움을 가진 것과 뭐 후한 것 어떤 가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물리현상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